한국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사상가들, 중요한 정치가들, 중요한 군인들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공부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왔죠. 제가 하는 역사 공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또 생각하는 무언가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 광개토대왕은 모두 29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에 관한 제 설명이 흥미롭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관련된 문학작품도 찾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두 개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손정미 작가가 쓴 광개토대왕, 또 다른 하나는 이수광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쓴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앞에 손정미의 광개토대왕은 좀 더 소설적인 것이고 뒤에 소개한 이수광의 광개토대왕은 좀 더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광개토대왕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야 두말할 나위 없이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광, 넓혔다, 광개, 널리 개척했다. 무엇을? 토, 영토라는 뜻이잖아요. 영토를 널리 개척한 왕이다. 우리 역사상에 이러한 칭호를 후세로부터 받은 임금은 하나도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광개토대왕 하면 무엇보다도 정복군주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광개토대왕을 그저 한 사람의 정복군주로만 말할 수 있는가. 정복군주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정복군주이기도 했지만 그 밖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들을 오늘 강의 시간에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광개토대왕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의 초상이거든요. 그러나 이 초상은 실제 광개토대왕을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고 20세기 후반에 어느 화가의 손을 빌려서 상상해 본 광개토대왕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보면 광개토대왕은 수염이 아름답고 키가 매우 크고 풍채가 대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개토대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림으로 표현할 여유, 그럴 뭐랄까 문화적인 분위기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는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개토대왕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뭐랄까 고구려의 기상을 높이 드날린 그런 임금.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거는 만주벌판에서 수천 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거침없이 동서남북을 오가면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적들을 아주 간단히 해치우는 그런 뭐랄까 불패의 신화를 기록한 왕,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상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그렇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광개토 대왕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반도 경영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좀 여러분에게는 의외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광개토 대왕 하면은 북쪽에서 넓은 영토를 얻어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한반도 진출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평양을 백제로부터 빼앗았고 또 광개토 대왕은 평양 아래로도 군대를 밀고 내려가서 한강 유역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럼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과연 한반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의 공격 루트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이 지도와 같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죠? 이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압록강 중부에 있는 국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은 과연 화살표가 표시하는 것처럼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꽤 했습니다. 거기서 화살표가 가장 많이 보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크게 보면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겠고 북쪽의 경우에는 두 개의 화살표가 서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네 개의 화살표는 남쪽을 향하고 있죠. 그 남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와 북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우선 북동 방향으로 동부열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북이죠. 북북 방향으로는 멀리 숙신 지역까지 올라가서 숙신을 무찔렀습니다. 숙신은 북쪽으로부터 고구려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북서쪽으로 돌려서 북서쪽에 맨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란족이 있죠. 역시 이 거란족도 뭡니까? 만주의 전통적인 강대한 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란족을 정벌했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즉 북서쪽이면서도 남쪽으로, 즉 북중국을 향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후연 공격이라고 나와 있죠. 숙군성과 조양성을 거쳐서 거의 산해관 넘어서 북경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개토 대왕이 진출한 적이 있다. 이게 이제 북쪽으로의 정복 활동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과연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멀리까지 밖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둔 왕이 있었습니까? 아마 광개토 대왕이 거의 유일한 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을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점 하나를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후연을 치고 거란을 치고 숙신을 치고 동부열을 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전투에서 이겼다 해서 그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지는 못했다. 고구려가 그거를 항구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했다.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고 거기서 상당한 물건과 상당한 전리품을 획득해가지고 돌아온 것이 전부였다 하는 점이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광개토 대왕의 북동에서부터 북북, 북서 지역에 이르는 그런 전쟁에서의 성과인 거죠. 그 이상의 성과는 아닙니다. 그럼 그 이상의 성과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남쪽 방향에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성이 도읍이지만 광개토대왕은 평양을 완전히 백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이제 광개토대왕 때부터는 백제의 것이 아니고 고구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교수님,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고구려 땅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령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가 고국원왕인데 그 고국원왕은 평양에서 평양으로 쳐들어온 백제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왕을 잃고 국내성으로 쫓겨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반도의 최애 강자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였다는 뜻이죠.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부터 북으로는 평양까지를 차지하고 남쪽으로도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전라도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개토대왕이 드디어 평양을 빼앗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백제를 더 압박해가지고 지도에 보면 한강가에 위례성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 위례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한 차례에 걸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방면으로만이 아니고 세 방향에서 위례성으로 쳐들어갑니다. 하나는 내륙 깊숙이, 또 한 방향은 약간 해안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향은 옹진반도에서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가고 인천에서 다시 배를 몰아서 한강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말하자면 수군과 육군이 함께 동원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국 백제를 집중 공격해서 백제가 위례성을 포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백제는 광개토대왕에 밀려서 광개토대왕과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장수왕 때까지 이 전략이 유지가 되는데요. 결국 백제는 위례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공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위례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이제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를 완전히 장악했다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백제 입장에서 보면 백제가 이제 사실상 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강 유역을 완전히 고구려에게 뺏기고 이제 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백제로 위축되고 만다. 그리고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점이 주목돼야 할 것입니다. 그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신라와 연합을 합니다. 신라와 연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가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 가야는 백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신라, 일본,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도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야 얘기를 좀 보태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무엇보다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철이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철의 주산지로서의 가야는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도 매우 귀중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도와서 신라와 함께 가야 지역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백제에 대한 견제,
일본에 대한 견제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에 보면은 외국 공격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광개토대왕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싸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야에 진출한 일본군과 가야에서 싸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개토대왕이 그의 시세 동안에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는지 그리고 그 전선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었는지를 잘 보여드렸습니다.